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수 형 오랜만입니다. 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촉이 살아있는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평님이 이제는 안 외로우시겠다. 마키님이 걱정해 줍니다. 너무 좋아요. 네. 테스 형 그동안 왜 없었어? 네. 안 불러주셔가지고. 자, 냉철한 분석, 이택수 대표의 장점, 오늘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가 네. 이준석의 돌풍 거셀 것이다. 하지만 네. 서울의 수도권에 여성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 촉을 이렇게. 네네. 아, 그러셨었어요. 이미 3주 전에 그랬죠. 3주 됐죠. 한 달 네.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 최평이 읽는 판으로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설마 했는데요. 뭐 한 2등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당심이 예상보다 32대 31, 1%포인트 차이로 네. 거의 뭐 동률로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 민심이 당심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선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측이 어렵고 네. 점점 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컷오프에서 김은의 네네네. 두 초선 의원이 탈락했어요. 맞아요. 자, 이준석 혼자 네.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약간 중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누군가는 또 그만둘 네네. 거고, 중간에 누구 손을 들어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지는 그냥 이준석으로 다 올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표가 근데 이준석한테 갔기 때문에 확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표는 어느 정도 지금 모을 만큼 모았다. 예. 그럼 나머지는 당심을 기준으로 해서 70%가 포함되니까 네. 중진들이 조직 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70%의 당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가 된다면 중진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중진이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홍문표 후보 올라갔고 조경태 후보 올라갔는데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예. 파괴력이 있으려면 나경원, 주호영이 단일화로 합치면 되는데 그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단일화한 인물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두 인물이 단일화가 될 것인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중진표가 오히려 나뉘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한 기회가 갔다. 사실은 지금 신진이 뭐 김은혜, 김웅 다 올라갔어도 신진들이 이준석에게 뭉치면서 몰아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쉽진 않으나.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중진끼리의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탑2가 쉽지 않다. 그게 마지막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택시요? 자연스럽게 컷오프 되면서 신진의 표는 이준석 후보에게 더 모아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포션은 크진 않지만 그리고 오히려 당심에서 1위를 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이제 1%포인트 차이로 1, 2위가 나뉘면서 2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흥행은 원래 예상치 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성적이 나올 때, 결과 나올 때 흥행이 되는데 지난번 오세훈 후보도 좀 뒤처지다가 안철수 후보를 역전하면서 흥행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뭔가 흥행을 지금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심에서 2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1위를 했는데 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7대 3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뭐 1위라고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선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언더독 효과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단순히 선호도 지지도만 묻는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묻는 것이 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투표를 함에 있어서 표심이 결정할 때. 근데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네.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서 지금 매우 높아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은 앞으로 한 며칠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죠. 국민의힘에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홍준표 의원도 바깥에 있지만 지분이 좀 있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이분들이 나한테 누가 도움이 될까 주판화를 구릴 텐데 이 두 분한테는 이준석의 돌풍이 그렇게 또 뭐 달갑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되고 나면 하나도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면서 네. 그러니까 반듯한 네. 예의범절이 바른 젊은이 같으면 자 제가 뭐 당권을 잡아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죠. 보수니까 우리는 네. 전통 윗분들을 잘 모시면서 또 혁신을 국민이 원하는 걸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균형이 아니고 지금 파죽지세인데 파격이에요. 파격.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존의 이 기성 세대 기득권층은 두렵죠. 이런 현상은. 그러면요. 네. 그냥 뭐 이택수 대표는 거의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표를 움직이는 당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고급진 컨설팅이니까 네. 지금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게 자 이제 본선까지 대략 2주 남았습니다. 중요한 컨설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즘 이준석 때리기를 계속해요. 네. 아까 언더독 효과 말씀하셨지만 이준석을 중진들이 때릴수록 커요. 키워줬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 본 사람이 원정 대장 등반 대장을 할 수 있는 거지 동네 뒷산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아저씨들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이제 경륜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야 이거 음모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네. 이거 자꾸 누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경원 후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개파가 나타났다. 겨우 개파를 청산해서 개파는 지금은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국민의힘에 무슨 개파가 있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겨우겨우 개파를 없앴는데 개파가 있다라고 지금 1등 후보를 지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파괴력을 본인도 알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개파란 얘기가 아니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했지만 결국 유승민계 아니냐. 또 그러면 이제 유승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으로 또 하태경 의원은 유승민계가 무슨 힘이 있냐. 이준석계지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의 방식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이러면은 마이너스죠. 그 당심도 움직인 게 이준석 후보는 영선이지만 최근 들어서 타율이 좋다.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도왔고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고 2030 세대들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또 연단위에 세워서 또 쓴소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당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각각 한 분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분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서 안철수 후보를 마치 민 듯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심은 대권 주자가 뭐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이준석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반님께서 이준석 1위 될 수도 없지만 된다고 해도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81님께서는 이준석 의원이 지역 개파에 밀려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영남의 힘으로요. 자. 민주당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주목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우리가 좀 잘해보겠다. 부동산으로 성남 민심 잡겠다. 계속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이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달래려고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패인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뭐냐. 네. 대출 좀 늘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LTV 비율을 높였습니다. 네. 물론 이거 잘 보시면 언론이 자꾸 거두절미하고 하면 뭐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내 반발도 있는데 역행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자, 공급 중심으로 가는 거 맞는데 문제는 기존의 금융과 조세가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통 좀 터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완화책, 개선책은 보완적인 정책이지 역행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제는 상당히 좀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LTV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우대해 주는 걸로 최대 70%까지 담보 비율을 잡아주고 대출 폭이 늘어나죠. 근데 한국은행은 오늘 거꾸로의 발표 암시를 했어요.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증폭하고 있다. 금리 올해 내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줘서 이건 지금 좀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숫자로 자꾸 제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해석은 난무하는데 이게 서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경제가 또 심리지 않습니까? 심리잖아요. 심리죠.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고 좀 나아지고 그리고 지금껏 잘못됐습니다. 죽비로 맞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독이는 효과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매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또 정당 지지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말하지 마세요. 네. 수치를 아니, 그 조사 개요를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네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오르고 부정평가가 내려갔는데 부정평가 이유 부동산 정책이 항상 1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근데 2주 전에는 35%였던 게 지난주 30% 이번 주는 29%로 점점 빠지고 있어요. 아, 효과가 있네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이 부동산 효과가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롱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런 노력들이 머지않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수치로 그냥 바로. 그런데다가 지금 어제 부동산 특위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안 됐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 다시 고위 당정이 만나서 또 내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종부세를 뭐 2%의 이제 비율제로 정률제로 묶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직 미정이거든요. 당정 최종 협의를 통해서 6월에 발표 예정이니까 네. 지금은 움직임이 뭔가 좀 기존에 무조건 옥죄는 쪽으로 가다가 여기저기 좀 숨통을 틔워주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발표가 딱 나왔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네 하는 체감이 된다면 좋은데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정치적 해석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반대 기류의 강성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정책에 역행하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부동산 특위 안에 반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당내에서 먼저 잘 조율이 될 필요가 하나 있고. 그래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게 발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 간트 쪽에서는 비판을 시작했어요. 자,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책 다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을 높여야지 지금 풀어줄 때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진보계 정당들과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네, 정의당 얘기는 조만간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자서전의 계절입니다. 대권 주자들 대권 도전 선언 계속 하고 있고요. 자서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택수형? 네, 자서전은 뭐 비판적인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긴 서적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이제 쓴 책들이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글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서전이 출간된 이 후보들한테는 지지율 상승에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 12년 그때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책이 나오면 40만 부, 50만 부, 베스트셀러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은 그 정도의 파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의 운명,
왜 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원래 정치 안 하신다 그랬던 분이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의 생각. 도대체 이 새정치라는 게 뭐냐. 왜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하나에 그 안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십시오인데 지금은 이 책이 소설책도 잘 안 팔리는 시대예요. 네. 출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네. 근데 말씀드려보면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제목이 수상록, 또 이낙연 전 대표 책이 이낙연의 약속. 일단 제목이 안 당겨요. 그래서 전 좀 이분들이 중량급 대선 주자들이시잖아요. 네. 훨씬 기획을 잘해서 도발적인 제목을 뽑고 톡톡 튀는 내용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는 늘 그냥 묵직한 분인데 네. 초저음에 묵직한 분인데 책 내용을 보니까 야 이분 생각이 펄떡펄떡 뛰는 분이구나. 정세균 전 총리 그냥 경륜의 미스터 스마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의외성이 있어요. 재밌죠. 책이 별로 땡기질 않는다. 아, 그래요? 이게 걱정입니다. 비정치권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책을 쓰면 이제 많이들 보겠죠. 근데 이미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 두 분이 책을 썼던 때랑은 좀 분위기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에 자주 가 보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딱 그 얘가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네.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수한 윤석열. 이건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의 진심 이런 친구들이 쓴 대담집이나 책이 지금 그나마 좀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 네. 킴님께서 자서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신화는 없다. 제가 그 판이 바뀔 때마다 계속 봐가지고 문구가 바꾸는 것까지 개정판. 다 제가 공부를 했죠. 강도솔님께서는 안철수 마라톤 이 책 나오면 바로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회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이 좀 관심이 좀 높습니다. 조국 전 장관. 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 조국의 시간입니다. 조국의 시간. 네. 지금 다음 주에 출간 예정이죠. 지금 친필 서명을 해서 예약 판매한 4만 부는 완판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아는 사안인데 연일 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인데 두 개의 시각이 팽팽하잖아요. 이 지지난 해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게 여의도냐 아니면 광화문이냐. 그 처음에는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 이렇게 이제 거의 국론이 분열됐던 너무너무 큰 이슈인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사건, 그 사태에 대해서 조국 사태는 지금 어찌 보면 재보선 이후에 조금 반성의 내로남불의 이미지로 지금 이 국민들에게 나쁘게 전해졌다. 그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도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시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나는 가족들이 흘린 피를 찍어서 그 펜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죠. 그 정치인들이 책을 좋아하든 쓸 때는 선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할 건 아니지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법정에서도 피력할 수 있지만 이 법리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본인의 심경들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표현한 거고 사실은 뭐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혹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의 얘기를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논평을 냈어요. 이 출판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 기만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국 백서, 조국 흑서가 존재했던 것처럼 네. 이 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다 뜯어볼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문제는 이 안에 문제가 되는 대목이 또 담겨 있으면 반대쪽에서 문제를 삼겠죠. 민주당에서보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더 열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긴 네, 합니다. 검찰도 열심히 볼 거고요. 브라이언 퍼리님께서 진짜 진영을 떠나서 조국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좀 쓰고 있어야죠. 죄라 하면 나라를 반토막 낸 죄입니다. 얘기합니다. 로라킴님께서 민주당 의원 모두 돈 내고 2권씩 사서 읽어보시길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엄청난 또 회오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친노 이광재 대선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뭐 인터뷰에 나와서 장시간 왜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나, 네. 정치 철학은 뭔가,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얘기하는 걸 한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이 유연해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친노, 친문 그럼 어느 정도 선입견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네. 지금 흘러가는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럼 성숙한 정치인이 된 건가?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신선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대선판에 약간 좀 이제 이 신선감을 토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바람이 되긴 어렵겠지만 현재는 뭔가 약간 다른 향을 낼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남은 시간 대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인지도가요. 네. 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3% 이상 나온 여론조사는 아마 저도 못 보셨을 거예요. 출발도 늦었고 인지도도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인지도와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다릅니다. 이광재 지사 이광재 의원은 그동안에 중앙무대에서 많이 비껴나가 있었기 10년 때문에 쉬었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인지도지는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친노의 유산을 뭐 가령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임정석 전 실장이라든지 등등 출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봤을 때 처음엔 좀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낙연, 정세균 두 친문 후보가 만약에 9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이재명 지사랑 좀 상대할 만한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불펜 구원투수로 있다가 등장하겠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또 차차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차기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획력은 최고라고 하는데 이분이 뭘 기획했는지 좀 지켜보시죠. 박경재님께서 이광재는 이재용 사면론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용 사면론을 막 던지면서 이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 당내 지지는 쉽지 않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당내 지지자들의 제가 좋게 표현한 게 많이 유연해지셨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과거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지점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야 유연해졌다. 이제는 기성정치화 됐네. 근데 이걸 어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변질됐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썩 좋지 않은 메시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은 좋은 전략인가 하는 부분은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사면론을 띄웁니다. 다음 주에 또 4대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과 만나죠. 오찬을 갔죠. 그런데 또 사면론,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면론의 도장을 찍었을 때 이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로 읽어볼까요?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찬성이 한 60-7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요? 맞아요. 네. 높아요. 중도층을 흡수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집토끼가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중도가 삼성 이재용 풀어줬으니까 지지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리고 원칙, 법, 공정 이런 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풀어줘서 지지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삼성이 기여한 바가 크니 또 최근에는 이건희 컬렉션도 한번 바람이 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선 풀려날 법해서 풀려났겠지. 요 정도 생각일 텐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론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촛불 국면으로 돌아가 보면요. 구속하라는 이름이 나온 게 3명이에요. 최서원, 박근혜,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구속하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국정농단 재판이 끝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면이 논해지는 거고 지금 또 하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의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 또 이게 불법 승계 문제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끝나야 무죄면은 영향을 안 주겠지만 사면에
이게 유죄라면 형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보고 나서 사면을 해야지 사면에서 나왔는데 또 유죄가 돼서 다시 들어가면 이건 망신이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원칙론을 얘기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국정농단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삼성의 덫에 걸린 삼성농단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거고 얘기를 해야죠. 이 사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김건희님께서 이라크 파병 때만큼 지지율 떨어집니다. 안 돼요. 떨어집니다. 얘기합니다. 웬일이죠? 네. 이분 이 조남을 보니까 저는 윤 전 총장님하고 특수관계인 줄 알고. 한국인님께서 삼성을 위해 삼성 사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김정수님께서는 이재용 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 속였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당권 후보 정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등판할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타이밍 중요하죠. 2월 택수형 11일 어때요? 전당대회까지는 뭐 절대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요. 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를 또 먼저 보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홍준표 그건 전 왜 대표가 그렇지? 입당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제3지대로 갔다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입당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론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 등등을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중하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월 4일이죠. 7월 4일. 7월 4일 날 움직입니까? 7월 4일 촉이 날 그렇습니까? 선언을 하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6월 11일 지금 당권 누가 네. 국민의힘을 잡는지 봐야 되고 저기 네네. 좋잖아요. 이렇게 찍어야 그다음에 돼. 7월 12일이 이 차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네. 그럼 그날 전에는 뭔가 본인이 이제 딱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는데 뭐 할지 말지 열공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택수 대표도 날짜 하루 찍어야 그래서 되겠는데. 저는 6말 7초인데 7월 4일. 이 중에 6월 25일일까? 6.25 한국전쟁 네. 기념일 큰 의미가 없고 7월 4일은 일요일인데 네.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네. 이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7월 4일이랍니다. 저는 6월 하순 아, 그래서. 정도만. 자, 걸어, 좋아. 네. 네. 6월 하순. 6.29 어때? 6.29. 그럴까요? 민주주의 승리했던. 다음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수연영, 이택수, 최영일, 이택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폰온 블런스 왓츠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